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써니블루 색깔 있는 그녀의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나를 채우는 그림 인문학 책을 중심으로 제가 요즘 뭐 기업체나 공공도서관이나 뭐 50%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는 왜 인문학일까? 왜 또 그림 인문학일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브랜드, 저는 이제 기업 교육에서 20년 동안 교육 책임자로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업에서 했던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유혜선의 당당한 서비스 책을 출간을 하면서 뭐 환경TV의 공병호 씨와 인터뷰를 통해서 숙명여대 문화관광과 겸임교수까지 그리고 뭐 연세대 한국열린사이버대 백석대학교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지금은 나를 채우는 그림 인문학이 가장 최근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분야의 다 책인데요. 지금은 인문학 살롱 후마니타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나를 채우는 그림 인문학을 중심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또 유튜브 유혜선의 인문학 살롱 TV를 운영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드렸듯이 저는 인문학을 했다기보다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기업교육을 했고. 근데 어떻게 인문학을 강의를 하게 됐을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학부 때는 정치 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그 법학도로서 그 해겔의 정치 사상에 대한 아주 높은 지성과 그런 거대한 담론, 여기에 이제 도전감을 가지고 해겔 정치 사상을 연구를 했는데요. 학교를 나와서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 일에 현장에서 서바이벌을 하다 보니까 해겔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거대한 담론이고 오히려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오히려 프리드리히 니체 철학이 더 나한테 와닿더라는 거죠. 니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자기 삶에 박수를 쳐라.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라.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그죠? 한 발의 화살이 되어라. 이런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요. 해겔을 공부했던 해겔의 어떤 그 거대한 철학적인 메시지보다는 훨씬 더 나에게 용기를 주고 삶에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프리드리히 니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니체와 함께 3대 의심의 학파, 거대한 해겔 철학에 도전하는 3대 의심의 학파,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니체, 지금은 또 프로이드, 이 세 사람이 로 인해서 이제 근대 철학이, 근대 인간에 대한 어떤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그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겔 같은 경우는 절대지성, 절대이성, 절대가치를 가진 신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하는 것이 해겔 철학의 핵심이었다면 이 세 사람의 3대 의심의 학파는 왜 인간이 어때서 우리 인간도 다 숨어있는 재능이 있고 감성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과 육체적인 노력과 그들의 숨어있는 생각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잘 갖고 가고 있는 사람이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인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를 했듯이 색깔 있는 그녀, 써니블루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 써니블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 이브 클라인의 블루와 그 다음에 이브 클라인의 핑크, 미망인을 위한 핑크 바이올린. 이 두 가지가 바로 유혜선의 색깔 있는 그녀, 써니블루다. 이 써니블루는 니체의 예술지상주의, 아폴론의 이성이 블루죠. 그죠? 디오니소스의 감성, 그 다음에 감성이 뭐죠? 핑크 바이올린, 써니. 그래서 아폴론의 이성과 디오니소스의 감성이 아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니체의 예술지상주의가 유혜선의 인문학 살롱의 키 컨셉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니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왜 살롱이냐? 이 살롱은요, 로코코 시대에 아주 사교와 문화와 예술과 정보와 만남이 있는 지성인들의 어떤 공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 시대에, 그죠? 공부하는 힘이 살아가는 힘이다. 우리 앞으로 50대, 60대, 70대, 100세를 향해서 살아가는데 저는 공부하는 힘이 살아가는 힘이다.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내 주변에
호기심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게 노후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 시대에 우리 이 쌀룸같이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이런 어떤 교육과 만남의 정보가 있는 이런 그 학습 동아리, 학습 공동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살론의 1호다 라는 어떤 그 닉네임을 가지면서 이 문학살롱으로서 앞으로 평생학습 시대에 이런 그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역할을 할까 합니다. 자, 이제 강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참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뭐 50세, 60세, 저희 반평생 이상을 살았는데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흔들려가면서 살아왔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지만 지금 요즘 최근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불안과 혼돈과 이 불확실한 시대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디지털 시대라든지 뭐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삶이 도덕적으로 건강한가? 우리 삶은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을 해도 우리 인간의 삶은 완벽한 아날로그의 감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 가치를 알아볼 것인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 빅데이터 속에서 이 노이즈, 엄청난 노이즈 속에서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시그널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회사를 나와서 기업 교육을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죠? 산업 성장 시대에 열심히 저와 일을 함께 했던 이 동료들과 함께 이 은퇴를 맞이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된 정말 베이비부머 세대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문학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가장 첫 번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영혼을 그린 화가 일리아 레핀의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그림을 잠깐 보면은요, 이 일리아 레핀은 러시아의 혁명 시대의 민족 지도자입니다. 우리 유럽의 혁명이 끝나고 거의 한 19세기, 20세기 초가 되면은 이 혁명이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때 가난하고 굶고 배고프고 할 그 당시에 러시아 민족 지도자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이런 문학가들도 자기의 어떤 인생을 다 혁명 운동을 위해서 기부할 정도로 많은 지성인들이 이 혁명에 참가합니다. 이 일리아 레핀도요, 러시아의 민족 사상가이면서 화가이면서 시인이면서 저는 이 문틈으로 딱 들어서오는 이 남자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너무나 남루한 옷차림, 옷차림을 한번 보세요. 가정부가 둘이나 있어도 이 남자가 이 집의 가장인지 못 알아봅니다. 저 사람 누구야? 옷은 너무 남루하잖아요. 그죠? 뭐 신발도 막 흙먼지가 묻어있을 정도로.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부인이 피아노를 치다가 남편이 생각지도 않게 집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놀래서 뒤돌아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딸과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바깥에서 늘 뭐 나라를 위해서 뭐 투옥이 되거나 도망 다니거나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희미하게나마 아빠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딸은 전혀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중간에 있는 이 여인, 검은색 스카프를 쓰고 있는 이 여인은 머리가 희끗희끗 하잖아요.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여기 지금 중앙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계곡이고 양쪽에 있는 이 그림들은 러시아의 민족 지도자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러시아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바깥에서 큰일을 하고 있는데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죠? 검은색 면사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아들이 집 안으로 쑥 들어오니까 놀래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남자의 발걸음을 보면은요, 이상하게
내가 없는 이 집안에 모든 가족들은 다 안정되게 자기 자리를, 위치를 잡고 있는데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되돌아 나가야 되나? 그 순간적인 어색함, 순간적인 긴장감이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죠? 내 자리가 없어. 나 더 되돌아 가야 되나? 이 순간적인 긴장감. 아무도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다 이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베이비 부모 세대, 아빠들, 또 엄마들, 정말 자기 자신을 나라와 기업과 회사,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빠들이 가정에 안주하지 못하고 다 창밖의 남자가 돼가지고 등산이나 뭐 골프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우리 엄마나 가정에서도요, 아빠가 24시간 집안에 함께 한다는 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기다려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온 이 아빠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자리를 매김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식이 시리즈라든지 뭐 이식이 시리즈라든지 너무나 불쌍하게 이 아빠를 창밖의 남자로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아빠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아빠들을 위해서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저도 물론 기업에서 은퇴를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집안에서 자리도 잡지도 못하고 사회에서도 자기 역할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 너무나 불쌍한 창밖의 남자들, 이 남자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미셸 푸코는 우리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았다. 산업자본주의의 화려한 물질주의와 권력은 매우 교모하고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를 대중을 몰 개인화, 몰 괴성화로 가두어 버리고 말았다. 그죠? 조직형 인간으로 우리는 너무나 다 적응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계획하거나 꿈꿔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독일의 철학자 오에르겐 하버만스는 우리는 시스템, 산업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식민지처럼 살아왔다. 그죠? 한 푼 월급 더 준다는 거, 다른 사람보다 조금 승진 더 먼저 해준다는 거, 요런 거에, 이런 시스템에 우리는 생활세계 식민처럼 이렇게 몰 개성화, 몰 개인화로 살아버렸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와보니까 내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닫힌 대중의 사회에서 열린 개인의 사회로 갑자기 우리가 내몰아져 나와버린 거죠. 그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 마치 절망과 공포의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의 이 사춘기 아이처럼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조직에 있을 때는 나 누구야? 나 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하고 어깨 힘주고 살았지만, 그런 닫혀있던 대중의 사회에서 그 대중의 뚜껑이 열려버리고 갑자기 열린 개인으로 이 세상과 맞닥뜨리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사춘기 아이처럼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 50이 됐든 60이 됐든, 그죠? 너무나 미성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뭉크처럼 절규, 나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에드바르드 뭉크의 그림을 보면은 그대로 우리 마음을 대변을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참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집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등산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대부분 이런 7가지 컴플렉스를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장남 컴플렉스. 그래도 맞는 가장이 되어야 하는데, 맞는 가장 컴플렉스. 나 대장부야. 그래도 남자야. 사내 대장부 컴플렉스. 온달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또 뭐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지적 컴플렉스. 나이가 들수록 더 고개 숙이는 남자. 성 컴플렉스. 이런 7가지 컴플렉스를 겪으면서요, 이걸 어쩌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화려한 인생 이막을 위해서 신중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들과 함께 인문학으로 이들에게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남자도 살았지만 우리 여자들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우리 5, 60대 이상을 살아온 엄마들, 그죠? 저는 이 프리다 칼로의 작은 사슴, 이 작은 사슴을 보면은요, 지금 대한민국 엄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지금 볼까요? 머리에는 아주 화려한 왕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야지, 나도 공부해서 자기 개발해야지,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뭐 아파트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자식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우리 남편 수발도 잘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목표, 욕망을 다 예, 사슴의 뿔처럼 화려하게 왕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은 딱 이미지 메이킹을 딱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 작은 사슴의 몸을 한번 볼까요?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월의 흔적에서 하나씩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 몸에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책임감과 의무감과 또 나의 욕망과 또 나의 욕심과 또 이루고 싶은 이런 나의 어떤 미래 삶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어디선지 날아오지만 매일매일 어쩌면은 자기 스스로 이 화살을 꼽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몸에는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렇지만 내 다리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내 다리 딱 버티면서 어디선가 내 할 일이 역할만 있다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든 며느리든 딸이든 그죠? 또 시댁이든 친정이든 내 역할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불쌍하게도 이 사슴이 쉬어야 할 이 나뭇가지는 꺾여져 있습니다. 이 사슴을 쉬게 할 수 있는 나뭇가지는 꺾여져 있어요. 오로지 내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희망이라고는 저기 보이는 조그맣게 보이는 하늘과 바다, 이 양쪽에 있는 나에게 이 어린 사슴에게 힘이 되어줘야 할 것 같은 이 나무 둥글은 다 건강해 보이나요? 다 건강해 보이나요? 다 이게 뭐 다 그죠? 썩은 나무 덩굴처럼 언젠가 쓰러질 것만 같은 이런 덩굴 같은 이런 환경에서 오로지 내 다리를 딱 버티고 얼굴 표정 하나 딱 변하지 않고 있는 이 어린 작은 사슴이 나는 이 시대에 가정을 지키고 있는 이 5, 60대 엄마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여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이 시대에 이런 엄마들이 노력하는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어디론가 뛰어갈 준비가 되는 이런 엄마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가정은 무너졌을 것이고 또 이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이 대한민국 엄마들은 그래도 신데렐라 컴플렉스, 그래도 다른 어떤 여자분들은 내가 하는 그렇게 낳고 싶은 신데렐라 컴플렉스, 그 다음에 대부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슈퍼우먼 컴플렉스. 우리 집안은 내 손 안 가면 안 돼. 우리 아들이고 딸이고 시댁이고 남편이고 다 내 손이 가야 돼. 슈퍼우먼 컴플렉스. 그 다음에 가장 취약한 착한 여자 컴플렉스. 그 집의 딸 너무 착해. 그 집의 며느리 너무너무 착해. 이 한마디 때문에 자기 몸 으스러지는 줄도 모르고 다 바칩니다. 몸에는 피가 철철 나는데. 그죠? 마탈 컴플렉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경쟁력. 이미지 메이킹, 외모 컴플렉스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컴플렉스, 성 컴플렉스, 이런 7가지 컴플렉스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5, 60대 엄마들은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엄마들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예, 이 그림을 그린 프리다 칼로는 어떤 여자일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프리다 칼로의 주도적인 삶과 사랑, 이 프리다 칼로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었어요. 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이 남편 디에고 리베라, 멕시코의 국민 화가입니다. 3번째 부인입니다. 이 프리다 칼로의 가장 운명적인 결정적인 사고는 어릴 때 대학교 때 남자친구와 함께 막 출발하는 버스를 타는 순간 그 버스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 버스의 손잡이가 이 프리다 칼로의 척추와 자궁을 관통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겪은 것이 일생일대의 사고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남편, 바람둥이 남편 디에고 리베라를 만났던 것이 두 번째 사고였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고를 겪으면서요, 한 번도 자기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자기의 주어진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서 자기의 삶과 사랑과 또 심지어는 예술에서도 완벽하게 성공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프리다 칼로의 이 불행한 운명에 비해서는 적어도 한두 가지쯤은 뭐 우리 인생이 아프다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여자가 모든 이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불행을 다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자기 삶과 사랑과 예술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멕시코에 가면은요, 비록 47살까지 살다간 짧은 생애였지만 멕시코의 국민화가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나도 때론 주목받는 인생이고 싶다. 뭐 이런 프리다 칼로처럼 대단한 예술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나도 내 이름 석자로 좀 주목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이 누구나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목받고 살고 싶은 인생, 당당함과 의외성입니다. 이 당당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왜? 나 누구야? 나 유혜선이야. 예, 내 이름 석자야. 나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당당하게 살고 있어. 이거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성, 이거는 다른 사람이 봐주는 거예요.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점이 있네. 와, 생각보다 너무 그래. 뭐 이런 의외성, 당당함과 의외성이 주어졌을 때 비록 내가 평범한 삶이지만 주목받는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당당함, 의외성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매력, 당당함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이런 매력이 있는 것이 의외성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인문학 강의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인문학을 강의하면서 써니블루, 니체의 디오니소스의 감성과 아폴로온의 이성을 겸비한 예술지상주의가 유혜선의 인문학 살롱의 색깔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색깔을 주장하는 거죠. 예, 이런 의외성은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나? 예술가의 삶과 사랑에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예술가들의 어떤 인간의 삶을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어떤 삶과 사랑, 여기서 우리는 당당함과 의외성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피에트 몬드리안의 그림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야, 무슨 뭐 우리 초등학교 학생 색종이 붙여놓은 것 같아. 저게 그림일까? 예, 이것이 21세기 최고의 디자인입니다. 이게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데요. 피에트 몬드리안이 1차 대전 때 전쟁을 치르고 와서 자기 옆에 동료가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목이 달아나고 팔뚝이 달아나고 하는 이런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야, 도대체 이 인간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죠? 이 피에트 몬드리안은요, 네덜란드의 엄격한 캘빈파 캐톨릭 집안의 그런 그 엄격한 집안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너무나 많은 그 후유증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그 오욕, 칠정 뭐 이런 걸 다 줄이고 놓고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심플하더라. 예, 죽으면 수평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수직이다. 그죠? 뭐 너무나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피워봤자 이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술은 우리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에너지틱하게 막 활동하고 살아있는 이 활동의 기간을 빨강으로 표시한다면 그 빨강의 활동의 어떤 결과로서 얻어지는 성과가 파랑색입니다. 그죠? 이 파랑색에서 느껴지는 순간의 기쁨, 이건 노랑이에요. 이 노랑을 우리는 평생 기억하면서 평생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 인생을 한 장의 그냥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우시마를 생각하며 사진작가가 쓴 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삶의 본질을 알면 겸손해진다. 뭐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뭐 조금 더 가지고 덜 가지고 그거 다 알고 보면은 죽으면 수평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수직이다. 이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어서 사물의 군더더기를 빼고 삶의 본질을 보고 싶다. 그래서 세상을 좀 더 겸허하게 바라보고 싶다. 라는 것이 이 피트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 구성이 주는 인사이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빅데이터, 엄청나게 쏟아지는 소음, 노이즈 속에서 우리가 시그널, 어떻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것인가 했잖아요. 그죠? 제가 답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예술만이, 니체의 예술지상주의에서 오로지 예술만이 우리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한다. 그럼 그 예술이라는 게 뭐냐?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이 아름다움이 뭐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 규칙, 그리고 어떤 욕심,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나만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 오로지 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 이거를 신미한. 여러분들 면면히 들여다보면은요, 모든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갖춰놓고 보면 내가 굉장히 보잘것없고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통찰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면은요, 나도 괜찮네. 이거예요. 인문학의 핵심은. 그래, 나도 이런 점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괜찮네. 다른 사람이 이거 못하지만 난 이거 할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그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그런 통찰력, 상상력을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어진 기존에만 나를 맞춰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평범하고 내가 내 주제예요. 이렇게 자기를 폄하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것인가.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과 상상력을 가지는 것. 이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나를 나답게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차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니체가 말하는 예술지상주의가 뭐냐? 예술지상주의의 핵심은 아폴론의 이성과 디오니소스의 감성과 이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여러 가지 니체의 메시지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인이 되라, 오이브맨시, 초인이 되라. 두 번째, 영원회귀, 메멘토 모모리, 우리는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세 번째, 아모르 파티, 너 운명을 사랑하라 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초인이 되라, 오이브맨시, 초인이 되라. 이 초인이란 말은요, 슈퍼우먼이 되라, 대단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Something beyond oneself.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서 going beyond oneself.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낫고 조금씩 다양한 자기 가치를 창출해내는 자율적인 개인의 삶의 방식이 초인의 방식이다. 초인이 되라. 오이버맨스가 되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자율적인 개인.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공부하는 이런 어떤 자기 극복 능력 이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남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50 플러스 또는 도서관 이런 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그런 꿈, 계획 이런 거에서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난 이렇게 살래 이렇게 만약에 나는 그런 게 없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다면은요, 니체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1세기의 마지막 인간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지막 인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 인간이 뭐냐면은 개나 돼지나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우리 아날로그나 SNS나 디지털 이런 거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동료들과 친구들과 공유하지 못하면은요, 나는 완전히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차츰 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인이 되라, 오이버맨스가 되라, 매일매일 공부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영원회귀. 삶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매 순간에 충실해라. 이 우주
만물은요, 우주 만물은 돌고 돕니다. 그죠? 우리 모래시계처럼 돌고 돕니다. 영원회귀. 돌고 도는 삶 중에서 우리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현재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삶은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삶을 마치고 나면은 다음 생에는 우리가 어떤 생을, 식물로 태어날지 동물로 태어날지 그걸 모릅니다. 그죠?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 유한성. 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면은 메멘토 모모리. 이 순간에 충실해라.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찰나, 이 순간을 충실해라.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 이 오늘을 조금 더 발전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죠? 네.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예, 우리 김연자의 노래처럼, 예, 아모르 파티는 내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예, 어떻게 주어진 인생인데, 나에게 주어진 인생, 이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매 순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한치의 순간도 아깝게 후회하게 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살자 하는 것이, 니체의, 디오니소스의 감성과 아폴론의 이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완벽한 예술지상주의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나훈아가 묻죠, 그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물으면은 니체가 답합니다. 너 자신을 그냥 너 운명을 사랑해. 아모르 파티. 예, 니체가 물으면은 테스 형, 나훈아가 물으면은 니체가 답한다.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이 죽은 사회. 니체가 19세기의 허무주의를 마감하면서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뭐 어때서 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어떤 발견, 주장을 하면서 신이 죽은 시대. 그렇다면 19세기 신이 죽었다면 21세기는 경영학,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패러다임은 죽었다입니다. 이 경영학적인 삶이 뭐냐면은 원칙 중심, 모범 답안 중심, 그죠? 그 원칙과 모범 답안에서 이렇게 착실하게 순응하고 순종하고 노예처럼 복종했던, 가르침대로 살았던 이런 어떤 삶의 방식은 이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이 뭐죠? MBA 방식,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우리 경영학 공부하면 MBA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식의 경영 방식, MBA식의 삶의 방식도 가고, MFA, Master of Finance. 인문학적으로 상상하고 예술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만이 오로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예술적으로 상상하고 인문학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한테 뒤처지지 않고 초인의 삶으로 21세기의 마지막 인간이 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인문학적으로 상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미래의 삶을 뒤처지지 않고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뭐죠? 이 세상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 창조적인 인생, 나만의 창조적인 인생, 나다운 당당함과 의외성,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창조적 경영, 역사와 자연과 고전과 예술에서 배우라. 인문학에서 배우라. 그래서 지금 이 뉴 노멀 시대에 지금 코로나와 지금 디지털 혁명과 4차 혁명과 AI 혁명과 빅데이터 혁명과 온갖 혁명의 시대에 이제는 인문학에서 배우라. 다시 인문학으로. 우리 인간의 사고와 산만은 인문학에서 배우자 하는 인문학 르네상스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제 나름대로 제 책과 나를 채우는 그림 인문학과 또 그 다음에 인문학 살롱 니체의 디오니소스의 감성과 아폴론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니체의 예술지상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유해선의 인문학 살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짧게나마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게 계시면은요,
색깔 있는 여자 이문학살롱, 유혜선 박사의 이문학살롱 TV 유튜브로 가시면은 매주 제가 수요일마다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더 궁금한 이문학적인 어떤 삶의 메시지를 저 유튜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